지금부터 2023년 제4차 인문관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건축공간연구원의 신경미입니다. 오늘 진행하게 될 인문관통은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인문학적 지식 제공과 담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경제인문사회연구에서 주최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회현상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을 통해서 사회적 정책적 기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진행되고 있는 인문관통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그 유튜브 생중계도 같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장을 찾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경제인문사회연구의 라이브로 생중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은 주제 강연 그리고 지정 토론 이후에 Q&A 및 자유 토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경제인문사회의 정혜구 이사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보통 행사를 시작할 때 안녕하십니까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오늘은 그렇게 얘기가 좀 어렵네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요새 뭐 엄청난 양의 비가 와가지고 많은 피해가 이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모두가 안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녕하십니까 얘기하는 게 좀 부담스럽네요. 제가 보니까 집중호우로 인해서 아마 이제 사적과 천연기념물 국가문화유산 피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신문에 보니까 이 옆에 있는 우리 공주의 이제 공산성 그쪽도 약간 피해가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빨리 비가 그쳐가지고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올해 개최되는 네 번째 인문관통의 주제는 우리나라 역사문화권의 현재적 의의와 가치입니다. 우리 강연을 맡아주신 분은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의 성정용 교수님이시고요. 성 교수님은 현재 문화재청 역사문화권 정비위원회 위원이시고 동시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이십니다. 토론은 건축공간연구원의 신경미 연구위원님과 전주대 임묘 교수님이 맡아주셨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강연의 역사문화권의 내용을 접하면서 제가 우선 느낀 것은 우리가 이제 오래된 역사를 가진 만큼 여러 역사문화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통상 정치체 중심의 역사문화권은 있겠다는 것은 뭐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약간 이제 봤더니 꼭 정치체 중심이 아니더라도 지역과 종족 단위의 역사문화권도 좀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저는 뭐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역사문화권 정비법에 의해서 해당 유적 유주의 이제 조사, 연구, 관리가 이제는 유적 외부의 주변 공간 환경 정비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점도 좀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자연스럽게 공간적, 지역적 의미를 갖는 과거의 역사 문화권이 현재의 지역적 생활 공간과도 연결되고 결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의 역사 문화와 현재의 생활 공간이 함께 잘 어울릴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도시 이제 지역 개발을 추진할 경우 과거와 분리된 도시, 제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도시 또는 신도심을 이제 개발할 때 과거와 분리해서 따로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과거 문화의 어떤 고도와 신도시가 분리되고 고도심과 신도심이 이제 분리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과거는 좀 무시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신도시라는 것이 과거의 역사가 없이 그냥 새로운 어떤 그런 것만 만들어지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비해서 해외의 많은 도시들, 특히 유명한 관광 도시들은 건축물 등에서 과거와 현재가 이제 병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그 점이
우리 사람들의 이제 발길을 끌어들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제 도시 또는 지역 개발의 경우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결합시킨다는 개념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세종시 신도시 아주 뭐 크게 전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는 게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제가 뭔가 항상 세종시를 보면서 2%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 부족한 생각이 들었는데 과거라는 분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경우 과거 역사가 다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현재적 발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양자는 별개일 뿐 이를 서로 잇고 연결한다는 생각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오늘 강연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보존하고 이를 어떻게 현재와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인지 우리가 숙고를 해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인문관통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연구회가 지난 1월 모든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문관통 수요조사에서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고대 역사문화권의 현재적 의의와 가치라는 주제로 성정용 충북대 고고미술과학과 교수님께서 강연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성정용입니다. 여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죠. 제가 자꾸 경제사회인문이라고 자꾸 바꿔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인문이라는 데가 여기 들어가는 게 좀 생소해 갖고요. 제가 인문분야 하나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인문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소속기관 가운데. 맞나요? 예, 사실 이 국제기관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라서 우리 국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방향성을 정말 잘 정리해주고 정의해주고 끌어갈 기관들인데요. 인문 분야가 없다는 것이 생각보다 아쉬웠습니다. 근데 이런 곳에서 인문을 가지고 무언가 우리나라가 나갈 방향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기 때문에 굉장히 저로서는 반갑고 정말 좋은 자리, 그리고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과 함께 오늘 저한테 주어진 주제를 한번 같이 무엇이 문제고 앞으로 나갈 방향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아까 제목에는 제가 우리나라 고대 역사문화권의 현재 의의와 가치라고 좀 처음에 섹시하게 좀 제목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거창한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오히려 좀 축소해서 갖고 왔습니다. 우리 역사문화권 정비법이란 현실적인 주제를 토대로 해서 이것이 현재 우리 문화재와 관련돼서 어떻게 이것이 필요하고 또는 필요 없을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떠한 합의가 필요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같이 얘기해 보려고요. 고대 역사문화권의 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따 들어보셔 아시겠지만 고대 역사문화권이 바로 우리 현재 역사문화의 토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고대 역사문화권으로 했습니다. 또 역사문화권 정비법에도 고대를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목을 살짝 바꿔서 이렇게 바꿔봤는데요.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역사문화 너무 쉬운 얘기 아닌가요? 굳이 그거 갖고 이렇게 막 논란하고 역사문화 뭔지 얘기할 이유도 없지 않을까요? 역사와 문화면 되는 거죠. 근데 왜 역사문화권일까? 뭐 당연히 있는 단어니까 조합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그러나 거기에 다 역사가 있습니다. 또 역사문화권이라는 게 만들어진 역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잠깐 배경도 한번 저희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역사문화권 정비법이 그러면 역사문화권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내용에 왜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내용은 뭘까? 그렇다면 이게 의의가 있을까? 어떤 문제점은 없을까? 그리고 현재는 이게 어떻게 적용되고 현재 실행되고 있을지 이런 과정들을 한번 쭉 순서대로 같이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 고대 중국의 문화가 우리한테 있는 단어였습니다. 문화라는 단어 사실은 원래 서구에서 있는 단어라고 저희가 알고 있긴 합니다만은 중국에서 쓰기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국에서 쓰는 단어는 고대에는 문치교화였습니다. 학문과 도덕을 통한 교화. 이거 저희가 쓰고 있는 문화하고 잘 안 맞죠?
그게 같은 단어인데도 이렇게 뜻이 많이 다르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한테 쓰이는 문화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런 고대 중국적 개념의 문화가 아니고 서구의 컬처 이런 뜻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19세기 반 이후에 일본에서 번역으로 사용된 건데요. 이 컬처의 번역은 원래 라틴어 콜러, 경작하다 이런 뜻으로 번역된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굉장히 많이 파생되고 다중적으로 갖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예술과 인문학 분야의 고급 교양이라든지 상징적 사고, 사회적 학습을 위한 인간의 지식, 신념, 집단의 성격을 규정하는 공통의 태도와 가치 등등등등 막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문화인력에서는 문화란 걸 갖다가 아주 고전적으로 에도 타일러가 정의한 게 있었죠. 지식, 신앙, 예술, 법률, 도덕, 관습, 사회의 한 구성으로서 인간에 얻어진 모든 다른 모든 능력, 관습을 포함한 모든 거다. 그럼 모든 겁니다, 그냥. 모든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 이것이 그 다음에 문화가 되려면 학습이 돼야 되고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어느 일정한 사람들이 공유가 돼야 되고 그게 또다시 전달되는 것이 문화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요. 근데 더 문제는 문화는 곧 문명이다라는 서구 사람들의 인식체가 있었습니다. 이 문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문명이라는 단어는 서구에서 다른 사람과 차별화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했었냐면요. 고도로 발달한 정치, 경제적 고조를 가진 사회 또는 그 사회 발전 단계를 의미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 서구는 문명을 가진 곳이다. 문명국가고 문명도시. 그럼 나머지는 주변은 문명이 없는 미개, 야만. 즉 미개에서부터 야만으로 그리고 다시 문명국가로 즉 서구는 문명화된 국가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가 지배하고 제국주의적 침탈을 해도 된다라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준 게 바로 문화라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쉽게 흔하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단어의 숨은 기저부에는 유럽 백인들의 자민족 중심주의, 인종적 우월주의가 깔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한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9세기가 아니라 19세기입니다. 근데 19세기에서 바로 서문명 중심으로 사회를 서열화시키기 위한 단어이기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좀 더 보편화되고 순화되면서 저희들이 문화란 말을 굉장히 쉽게 쓰게 됐던 거였습니다. 근데 20세기 전반에 문화 연구를 하던 거 보니까요. 문화사 고고에서 문화를 서열화, 시간적으로 편연화시켜서 바라보는 자료만 모아서 쭉 바라보다 보면 사회를 이해할 것이다. 이런 아주 단순한 생각이 풍미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 했던 게 바로 전파주의였었습니다. 그때 생각한 게 바로 고고학 자료였죠. 그러면서 일정한 생활 양식과 이를 영위한 인가 집단을 식별하고 그 변화상과 이유를 탐색하는데 왜 주변 문화가 바뀌고 자꾸 바뀌었을까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주나 전파다. 어디서 그럼 이주 전파했냐? 이집트라는 겁니다. 이집트라는 문명이라는 데서 비롯해서 모든 곳으로 문화가 퍼져나갔으니 나머지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쭉 했고 그 퍼져나간 수혜를 받은 지역이 결과론적으로는 유럽이다라는 거였죠. 그러한 인식 토대를 갖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독일 오스트리아 지역의 문화건설이라는 학파, 문화건설을 하나 만들어냈는데요. 프리츠 그레브노, 벨름 슈미트라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건데요. 문화번역을 공간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확산과 발전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걸 역사적으로 한번 탐구해 본다라고 해서 문화권을 만들었는데 이때 슈미트가 뭐였냐면요. 문화란 게 쫙 파문처럼 퍼져나간다. 그래서 문화의 파문이 있는 지역을 문화권이라고 한다. 이때 비로소 문화권이라는 구체적인 컬처럴 에어리라는 단어가 성립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단순히 문화와 문화권이 같은 것 같은데 사실은 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학사적인 의미를 가지고서 성립이 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독일 오스트리아 학파의 문화건설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문화란 게 성립이 될 수 있었구나라고 20세기 전반에 인식을 했는데요. 미국에서도 클라크 이서라는 사람이 문화 영역, 문화 중심, 그 다음에 연대 지역 가설 이렇게 해서 유사한 문화가 나타나는 지역이 문화 영역, 즉 문화권인 셈이죠. 그리고
문화 중심은 바로 거기서 전형적인 요소가 나타난 지역. 연대 지역 가설은 오랜 지역이 요소일수록 널리 파져나갔기 때문에 널리 분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 중심에서는 빨리 진화가 발생한다. 근데 주변 지역은 낙후돼서 정체돼 있다. 저희에서 그런 얘기 아마 한국에서도 그런 거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주에 있는 방언이 지금 현대사회 주변에 퍼져나가 있는 거 혹시 보실 수 있지 않으실까요? 한국 고대사에 있던 경주 방언이 지금 각 지방에서 확인이 됩니다. 근데 경주에는 그 방언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런 방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도 일본에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건 이주 전파가 일어났던 신뢰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그런 현상들을 설명한 가설도 있었는데 일본으로 들어와서 이 유명한 미시나 쇼에라는 사람이 산풍창역이 문화 경역을 연구했는데요. 이때 이 문화 경역을 어떻게 중심했냐면 일본 중심으로 한 겁니다. 당연히 일본이 제국주의 자기의 자아 중심이니까요. 일본을 중심에 놓고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역, 한반도 남부는 별도의 문화적인 지역이다. 종속적으로 다르다. 한반도 남부는 일본의 문화적인 종속된 지역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서 한반도를 갖다 재단해 버립니다. 한반도 문화를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를 일제강점기 때는 전혀 다른 일본적 시각에서 했던 이유는 한반도를 일본의 제국주의의 영향에 그대로 놓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런 문화 경역설도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런 문화에 대한 배경, 문화권에 대한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연구를 해야 되는 건데요. 이병도 선생이 여러 가지 비판도 받지만 굉장히 갸우뚱하기도 하고 이렇게도 볼 수 있나? 라는 걸 얘기했던 게 오래전에 3대 행렬이라고 해서요. 서북행렬, 후방행렬, 남방행렬. 우리한테 좀 생소한 단어일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서북 지역에는 서북 해안지에 있던 조선 진번, 후방행렬은 그보다 뒤에 있는 동쪽에 있는 부여예맥 임농계통, 남방은 사만사회. 이러한 서로 다른 계통이 있다고 해서 문화권을 나눈 셈이죠. 이러한 연구들이 고전적으로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병도 행렬은 단순히 지역이 아니라 사회적인 서로 뭔가가 좀 다르실 것이다. 고대사회가. 이런 전제를 갖고서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해방 이후에 얼마나 그럼 이걸 갖다가 토대로 해서 또는 극복하고 나아갔을까 했을 때 저희 해방 이후의 역사는 사실은 식민사관에 대한 극복, 그때까지 그런 식민주의 이거를 비판하면서 성장했던 게 저희 한국 고대 역사학계입니다. 그거에 대한 비판이 없으면 저희가 뒷구릴 수가 없었으니까요. 여러 가지 저희가 식민주의의 잔재란 그런 얘기 들으면서 많이 하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그런 비판이 없었으면 저희 고대 역사학계가 성립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했던 것들이 바로 청동기 철기 시대. 이거는 문헌에 없는 겁니다. 저는 고고학을 합니다만 바로 고고학 자료를 통해서 한국 고대사의 시공작 범위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 고대사의 공간적 범위는 한반도 만주. 충분히 저 북방 지역까지 포괄해야 된다. 아까 미시나 쇼웨이 같은 그런 남방과 북방을 따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차근차근 증명해 오게 했던 거였고요. 시간적 범위는 고대는 최소한 청동기 시대 이후 즉 고조선 단계부터 성립된 것이다. 라는 인식을 저희가 쌓아왔던 겁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쌓아온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저희 우리 고대 국가 형성 배경에는 바로 이 고조선의 역사적 경험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두 고조선에서 파생돼서 고조선에서 비롯돼서 모두가 그냥 하나로 나온 건 아니다. 라는 것도 지금 저희들의 역사학계의 성과입니다. 고조선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감히 얘기했는데 허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최근 화두가 바로 다문화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 3000년 전도 저희는 다문화 사회였습니다.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얼굴 보면요.
아마 각자 한번 얼굴 쳐다보시면 자기 얼굴과 다른 얼굴 찾아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저희 얼굴 다양합니다. 피부는 황인종? 황색으로 좀 비슷하지만 굉장히 많은 다양성을 갖고 있는 이유가 핏줄이 많이 섞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고대 국가의 고구려 때 신라 이 안에서 태어난 왕들이 있습니까? 다 아래서 났거나 외부에서 왔거나 갑자기 어디서 삐약하고 나타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만큼 외부에서 온 것들, 막 섞인 걸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민족은 어디서 만들어졌냐? 저희들의 생존을 위한 산물입니다. 근데 그걸 하나 갖고서 지금 저희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 여러분들이 그걸로 먹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한민족이 사회를 통합시키는 게 아니라 사회를 분열시키는 걸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역사학계만큼은 저는 고고학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고학도 역사학이니까요. 최소한 한민족 하나라는 핏줄 이거만큼 우리 사회의 저변을 갉아먹은 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문학 전법은 바로 그런 것 갖다가 거꾸로 인식하에 만들어지고 나가야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역사문학관 정비법이 이러한 학문적인 이론적 토대를 통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아마 다 짐작하시다 아닐 것 같죠? 아닙니다, 당연히. 왜 만들어졌냐면요. 처음에 시작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가야를 갖다가 토대로 하는 정권이 정말 문재인 정권 때였습니다. 그럼 그때 가야를 중시하는 법안이 발의됐어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그것도. 누가 했냐면요. 여기 제일 처음에 보듯이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5년도에 경북 상주에 있는 이완영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2번이나. 경북 상주가 무슨 가야입니까? 거기 신라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계신 지역 주민들은 상주를 가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제가 고학봐도 상주가 가야 지역이 된 적이 있었나 싶은데요. 아닙니다. 거기 계신 분들 상주나 그쪽 아래지역 분들은 가야라는 인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가야나 신라가 조금만 올라가면 변진환이거든요. 변진환이 원래 구분이 없습니다. 잘. 저희가 알고 있는 사만이 바로 저희 역사의 원형이 만들어지고 그 앞에가 고조선이거든요. 근데 이 변진환이 별로 구분이 안 되는 것, 그게 바로 지금도 투영이 되어 있는 건데 사실 그런 역사의식 때문에 이걸 발휘했을까요? 이완영 분한테 아마 직접 물어봐야 되겠지만은 갸우뚱스럽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탐나 문화권, 그다음에 또 마한 문화권 이렇게 각 문화권들별로 우리 지역 좀 잘해줘라는 그런 목적으로 법안들이 쫙쫙 발의가 됐는데요.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아마 국회에서 논의를 하면서 야 어느 지역만 그럼 문화권 특별법 해주면 야 다른 지역은 뭐 어떡하겠냐. 그럼 다른 지역들 다 반란이 일어날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합해서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역사문화권이라는 걸 어쨌든 하나로 해서 하는데 거기에 역사문화권을 이렇게 지금 현재 9개로 됐는데요. 그때 제정 당시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나 6개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이다 라고 해서 법에다 넣어놨습니다. 아까 했던 가야, 마한, 탐나 포괄한 거죠. 그렇게 하면 시간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고구려 시대, 백제 시대, 뭐 가야 시대, 마한 시대 해놓고 지역은 뭐 서울, 경기, 충청, 그 다음에 신라는 경북 지역 등 가면 신라가 경북 지역 등이라니까 신라가 경북에만 있나요?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신라는 우리 전국입니다. 통일신라가 되면 당연히 그 대동강 이남 다 되는 거고요. 그런데 경북은 신라가 있었던 원형의 지역이죠. 경주를 토대로 해서. 근데 경북 지역만으로 일단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도 등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포괄할 수 있는 거 한데 그냥 쓰다 보면 대한민국 전체가 신라입니다. 그렇게 쓰기가 좀 거북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 마음 같으면은 또
충청, 광주, 전남, 전북. 처음에는 충청도 없었습니다. 만들어질 때는. 광주, 전남, 광주, 전북, 전남이었습니다. 아니, 전남, 전북. 그러니까 그 지역 분들이 마흔 역사 막 많이 하니까 그분들이 한 법처럼 만들어져 버렸거든요. 근데 마흔은 사실은 서울, 경기 지역부터가 전부입니다.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역사적 사실의 기초에서 또는 역사적 연구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만들었으면 이 법이 중요하지 않고 이 법이 그럼 버려야 될 법이냐? 그렇다고 한번 만들어진 걸 버릴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번 이 만드는 과정이 아까 지난 문제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이 법이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역사문화권이 뭐냐라고 정의한 게 바로 제1장에 있는 거고요. 이 역사문화권법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2장과 3장에 있는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지정 그리고 시행계획 작성. 이게 이 법의 전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럼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이 뭐냐가 중요하게 되겠죠. 이게 과연 우리한테 필요한 거냐. 아니면 이거를 필요하다면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되고 이게 대한민국 전체에서 과연 작동해야 될 법인 건지. 그런데 법은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문화권이라는 그런 개념 하에 잘 수용해서 이 그런 개념을 잘 갖고 닦고 갈아서 법에 녹여냈느냐가 좀 뭔가 좀 깨우뚱스럽죠. 한번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목적이 제1조에 써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 조사, 발굴, 복원해서 그 가치를 조명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세계적으로 알린다. 와, 정말 법의 취지는 대단합니다. 이 우리 역사문화권을 세계적으로 알리겠다. 정말 필요하죠. 이게 그래서 세계문화유산도 있는 거니까요. 저희 것들이. 근데 가장 마지막에 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언적인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재 관련 법안에서는 지금까지 잘 없던 내용입니다. 이따 말씀드릴 문화재 보호법에는 이런 내용이 1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특별법들이 풍납토성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요. 풍납토성이라든지 신라왕경, 그다음에 고도, 지원, 특별법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특별법은 규제와 지원을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문화권법은 바로 이렇게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는 게 최종적인 목적처럼 되어 있고 그걸 이해하도록 뭔가가 구성이 법안에 상징적으로 선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정착하고 꾸며나갈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해보고 있는데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문화권이 도대체 뭐냐고 했을 때 이 보시다시피 제2조의 역사문화권이란 아까 같은 고전적인 학문적 정의가 아니고요. 유형과 무형유산의 생산과 축적을 통해서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 발전시켜온 권역이다. 그리고 현재 문헌 기록과 유적 유물을 통해 밝혀진 권역이다.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정의를 담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주 고유한 말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고유한 거는 굉장히 뭔가 변하지 않는 고정불변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도 사실 선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고정불변이라는 문화가 있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쉽게 어떻게 보면 넣은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법이 잘못됐냐? 그런 건 아니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맡은 역사문화 환경입니다. 역사문화 환경이란 게 역사문화권이란 것이 역사문화권에게 만들어진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 그리고 유형, 무형유산 즉 문화재를 둘러싼 모든 걸 다 포괄하는 겁니다. 유형이란 거는 뭐 잘 알다시피 성곽이라든지 무덤이라든지 이런 거고요. 무형은 사람들에서 만들어진 구전, 설화 이런 것들 저희가 뭐 그 김수인 장군에 관련된 설화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말목 베어 죽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희 아들한테 옛날 모습 알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무형유산들 그 다음에 무덤이나 성곽 같은 유형유산 거기에 플러스해서 자연환경 그럼 이게 저희 전체죠 뭐 공간적으로
자연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문화재 관련 법에 담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역사문화환경으로 통칭해서 이 세 가지를 전부 뭔가 역사문화권을 살리는데 활용해보자라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제 2조 정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처음에는 6개 문화권으로 시작했다가 중원역사문화권하고 예맹역사문화권이 21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제가 원래 전공이 고고학, 특히 마흔백제 고고학입니다. 사실 역사문화권 뭐 중에 일부를 하고 있는 거였죠. 근데 저희 지역이 중원 지역이라 보통이 통칭되는 충북 지역입니다. 그럼 그 중원 지역 문화권이라는 게 과연 실체가 있느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원이라는 게 중국의 중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중원경이라고 신라에 설치된 오소경입니다. 중원소경을 충주에 설치되고 나서부터 중원경이라는 이름이 불려졌는데요. 그 전에는 원래는 국원이었습니다. 고구려가 만든 국원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국원이란 것도 나라의 중심, 벌판 이런 뜻인데 고구려 그러면 국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사실 고구려 변방이죠, 여기가. 그런데 고구려도 그 충북 내륙 지역이 한반도를 관통하는 중요한 지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원경이라는 붙였었거든요. 그걸 신라가 중원이라는 걸로 가운데 쪽에 바꾼 거였습니다. 나라의 중심. 즉 그만한 역사성을 갖고 있는 단어긴 한데 다만 고구려 백제 신라는 정치체잖아요. 근데 중원은 정치체가 아닙니다. 그냥 그 지역의 명칭일 뿐이죠. 그래서 근데 저희 지역에 빠지니까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활동해갖고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중원역사문권 넣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야 충청도 저 허접한 일로 하는데 야 우리 뭐야 그래갖고 예명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성립됐는데요. 그 다음에 후백제라는 문화권이 후백제가 36년인데 후백제를 요즘 또 전북 분들이 굉장히 중시하세요. 우리 후백제도 정말 중요한 역사문화권이다. 들어가야 돼 하고 또 넣었습니다. 그게 올해입니다. 올해 시행됐습니다. 그러니까 9개 문화권이 됐습니다. 그러면 9개 문화권이 그럼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이 전부냐? 이게 논란이 되겠죠. 자, 일단 그런 논란은 차치하고요. 저희가 9개 역사문화권 뭐 중에 작년에 제가 이 학문적으로 고려한 이 역사문화권이 어떤 의미가 있고 하는지를 갖다 기초 연구를 마침 제가 역사문화권 정비위원이긴 한데요. 그래도 좀 한국 고고학회에서 해달라고 해서 거꾸로 반대로 저한테 다시 와서 제가 책임만 지고 연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 역사문화권의 의의 가치를 갖다가 한번 생각도 해봤던 건데요. 근데 이렇게 각 역사문화권의 의의 가치를 따져보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과연 고구려만의 역사문화권에 특별한 가치가 있을까? 특별한 성격이 있을까? 백제만의 것이 있을까? 하다 보니까 사실 하나로 통칭될 수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 고대를 만든 오번하자 원형들. 하나로 통칭이 되겠던데 그걸 하나씩 한번 나눠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럴 때 고구려 같은 경우는 여러 종족을 포괄하는 우리나라를 만든 그러한 다양성과 국제성을 가진 나라였다. 이런 다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본 거고요. 제가 붉은글씨 써놓은 것들이 바로 각 역사문화권에서 그래도 내세울 만한 것들을 한번 써본 건데 백제 같으면 세련된 문화. 진짜 세련됐습니다. 백제 유적들 답사해 보시면 정말 세련됐다고 느낄 수 있을 만한 데 많습니다. 그리고 신라는 글로벌 문화 정말 다양한 지역들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가야는 잊혀진 한국 고대사. 새로 정말 이게 우리 고고 역사학계의 성과가 바로 가야를 갖다가 밝혀낸 거죠. 왜냐하면 문헌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저희 발굴을 통해서 가야를 되살려냈으니까요. 근데 가야가 있는데 그 적혀 있는 거는 바로 일본성입니다. 그게 지금 난리 난 겁니다. 전남 세천여사처럼요. 일본석 인용하면 매국노고. 그게 그런데 감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저변에 저희 지도층 인사들을 다왔는데 그게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런 인식을 같이 공유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일본 서기는 단순합니다. 백제 사람들이 건너가 만들어준 겁니다. 백제 역사책 같고요. 근데
근데 만들 때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 일본 천황을 위해서 만들었죠. 당연히 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거기에는 천황을 찬양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은 기존은 백제 역사가 깔려 있습니다. 막 뒤섞였죠. 그럼 그 중에 어떤 게 백제가 어떤 게 우리 가야하고 이걸 선별해내는 건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작업인데 그 작업 자체를 다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럼 백제 역사 가야 역사 어디서 찾아내나요? 그런데 그 일본 서기를 갖다가 인용하는 자체가 바로 식민사과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현재 전라도 세천연사의 기본 틀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역에 유력한 분이 동의해서 칼럼 내고 방송 나 얘기하시거든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또는 지역의 유력 인사들이 그게 결코 그냥 일부 분들의 목소리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아까 접목나는 게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한민족, 하나, 우리만 잘 살아야 돼.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 사회 저변에 흐르는 나만 있어야 되고 내 것만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이 역사문화권은 좀 그런 걸 한번 탈피해보자는 목적을 만들어놨는데요. 어쨌든 마음 같은 경우는 잘못 눌렀네. 네, 대한민국의 한이 마을입니다. 우리 한의 시작이고요. 탐라는 한국 지역사에 정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고 중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역문화권이라서 그냥 우리가 남북과 동서 그리고 이런 그 중요한 문물기로 융합 이런 곳에 정말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한번 정의를 해봤고 그다음에 예맥 같은 건 한국 고대 종중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구나 이렇게 한번 가치를 한번 부여해 본 거였습니다. 후백제는 아직 오래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 문화재 보호란 법들은 기본적으로 규제입니다. 이거 속 터지는 법입니다. 문화재가 하나 정해지면 그 주변이 500m 문화재는 국가의 자산으로서 국가가 사들입니다. 지정이 되면은 국가나 시도문화재가 되면 예산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역보지역이라고 부르는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으로 500m를 설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관을 보존해야 되니까요. 문화재의 경관을 갖다 잘 살려야 사람들이 즐길 수 있고 하다 이런 것들인데요.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이 왜 지금 속 터지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아까 정시 때 잠깐 이사님을 하다가 그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김포 장릉 사태. 혹시 다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장릉이 왜 문제가 됐을까요? 아마 행정적으로 막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럴까요? 맞습니다. 행정적으로도 약간의 서로 간에 착오는 있었는데 하나는 김포에 장릉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장릉에 500m가 역사문화환경구역인데요. 그 500m에 인천에 검단 신소지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근데 검단 신소지는 문화재 조사는 다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문화재 관련된 발굴 이런 거 다 해서요. 깔끔하게 해갖고 문화재 조사를 다 끝내놓고 아파트를 지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바로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에 있었는데 김포 장릉 김포에다가 그거를 협의를 안 한 겁니다. 이게 시군이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깜빡 미스가 됐는데 문제는 아파트가 다 올라왔지 않습니까? 다 아시는 대로. 근데 이게 500m 반경에 있으면 최소한 60m 이내 이런 이상 되면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협의할 때 그런 층수를 낮춰서 경관을 갖다가 보존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단순합니다. 장릉에서 보면은 산이 이렇게 V자로 계곡이 되어 있는데요. 그 계곡 앞에 산이 쫙 보이거든요. 멀리 보이는 산입니다. 그 산은 김포 장릉하고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사실은 역사문화환경 보전 지역에. 근데 그 아파트가 500m 내에 있어갖고 이렇게 바라다 보니까 그 아파트가 높으니까 그 산을 가려버린 겁니다. 자, 이 경관 어떻게 값어치를 따질 수 있을까요? 이 중요한 문화재에서 산 하나 보이는 거 가린다고 그 아파트를 허물어야 된다라는 게 바로 기본적인 저희 시각이었던 거고 아마 댓글 보시면 그 아파트 없애야 돼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댓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법원 판결은 아파트 손 들어줬습니다. 현재 1심은.
2심도 진행 중입니다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2심에서 만약 허물 나가면 지금 다진 아파트 칼로 싹둑 재활해야 되는데요. 그 방법은 없죠. 결국 폭파해서 다 부셔야 됩니다. 60층짜리. 이게 누구의 잘못이랄 것도 없이 이런 것이 생기는데 그 보호하려는 가치는 딱 하나였습니다. 경관. 요즘 가장 화두가 경관 아닐까요? 아파트 가격도 경관 때문에 얼마나 한강뷰, 이 금강뷰 이런 것 때문에 아파트 가치 올라가잖아요. 돈으로 따지면 어떻게 측정하기 어려운 분야 아니겠습니까? 이게 경관이 잘 보인다고 해서 이게 1억짜리다, 2억짜리다 이런 가치를 매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저희가 지불하려는 의사만 있으면 그게 가치가 돼버리는 거죠. 바로 문화재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문화재는 가장 악질적인 법이라고 일반 분들 그러시죠. 왜? 당하시는 분들은 힘들죠. 역사문화 보존지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반경 500m니까요. 그걸 다 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면 문제가 없습니다. 국가 다 사면.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국가가 우리 국민 전체를 위해서 만들어 놓고 국가가 책임을 못 지는 현상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누구의 잘못이냐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법이다라고 생각해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법 자체의 취지가 바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어떻게 지역발전을 도모하냐 할 때 문화재를 중심에 놓고 그 주변 공간을 잘 만들어서 잘 조성해서 문화재를 인해서 피해보는 것을 적게 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게 만든다. 라는 게 바로 지금 여기 오늘 사회 보시는 신경미 박사님이 바로 이 문화재 역사문화권 정비법의 기본 계획이라는 게 법정 계획인데요. 5년 단위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그 문화재청에서 만드는 기본 계획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 법 기본 계획 안에 이런 정신을 담아놨습니다. 즉 문화재가 유일한 우리만의 갖고 있는 지고선은 아니다.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공간을 같이 꾸며나가자. 그래서 지역 발전, 지역 사람들한테 문화재가 도움이 되고 상생되게 만들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화재보호법은 없앨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현재 우리 사회 가치에서 문화재보호법 없애자고 하면 동의하실까요? 그냥 법 없이 그냥 문화재는 다 우리끼리 모여서 결정해서 그냥 지키든 말든 하자고 하면 과연 그것이 맞다고 찬성하실 분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 집 앞에 문화재가 있어서 내가 내 재산권 침해를 받는다면 그거는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사유재산과 공익, 국가적인 것 이게 가장 첨예하게 맞닿는 분야가 저희 문화재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항상 욕만 먹죠. 왜냐하면 이익이 딱 걸려있으면 다 불편하시니까요. 너무 당연합니다. 그럴 때 책임질 때가 바로 국가라는 우리가 만든 사회 조직밖에 없다라는 생각인 거고요. 바로 이렇게 개발 제한받는다는 걸 한번 써놓은 거고요. 재정 목적이라는 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어쨌든 역사문화권이라는 것, 즉 역사문화권 아까처럼 포괄적으로 한다면 대한민국 전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대 역사문화권 전체입니다. 거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 등등등등 다 이렇게 서로 섞여 있는 건데요. 이 고구려와 백제, 신라가 서로 그럼 고정적인가요? 서로 막 땅 따먹고 서로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서로 섞입니다. 그래서 고정불변한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겹치고 공간적으로도 겹치고 별짓이 다 일어난 건데 단순히 저희가 법으로 나눠놨을 뿐인데 어쨌든 이러한 역사문화권을 토대로 해서 그 안에 있는 문화재 그리고 주변 공간을 갖다가 잘 만들자. 이게 취지입니다. 조금 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는 문화재 하면은 다 지정문화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지정을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럼 비지정문화재 어떻게 하냐? 방치입니다. 특히나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고각을 하니까요. 발굴을 해서 중요하다고 그러면 보존을 합니다. 바로 저희 연기 전이면에 적석총 하나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발굴했는데 백제 5세기 적석총이었습니다. 보존했습니다. 아파트 500세대가 없어졌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보존조치적이라고 합니다. 그건 사적도 아니고 지정문화재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무런 재산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화재가 전국에 약 970개 정도 있습니다. 현재. 이런 비지정문화재
이건 문화재가 아닌가요? 근데 사회재해권 완벽하게 제한하거든요. 절대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적보다 더합니다. 그런데 매입은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요. 국가에서는 비정이라고 해갖고요. 그래서 이런 비정 문화재도 같이 해줄 수 있다. 이러고 갖다가 정말 지원해주고 뭔가 맞을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게 아닐까라고 해서 역사문화권 정비법을 이런 방향으로 계속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런 하나의 그런 문화재만 아니라 문화재 주변 공간, 이걸 면이라고 한다면 면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였고요. 그럴 때 또는 유적 하나와 그 주변, 또는 유적 두세 개 그 주변, 또는 지역을 초월해서 저희 같으면은 시군을 넘어가서 어떤 사업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는 기초지자체 단위로 돼 있으니까요. 자치단체장들이 허용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선거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역사문화권은 자치단체 아무 관계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지자체가 협동해서 만들 수 있는 문화권도 충분히 있다. 그게 뭐 저희 예로 한다면 옥천에 있는 관산성 전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황산벌 전투, 우리 신라와 백제의 그런 마지막 전투, 이런 걸 옥천, 금산, 논산을 연결시켜서 하나로 만들어서 잘 꾸미면 사람들이 그걸 갖고 보러 오고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기억하는 장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감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문화권 전체가 바로 이런 여러 가지를 결합시켜서 유형, 무형, 자연까지 해서 만드는 그런 거라는 거고요. 역사문화권이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뭐 정치체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역이나 이런 것도 섞여 있어서 좀 학문적인 문제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도 있습니다. 뭐 고전 역사문화권, 예맥부여, 마한백제, 진한신라, 변한가야, 주호탐나 뭐 이렇게 만들어 보자는 논의들이 작년에 저희가 역사문화권 하면서 발의도 됐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을지, 현재처럼 중원문화권을 저희가 넣었다고 했습니다만 지역에서는 그러한 이름 하나 들어가 있는 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업비 따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역 사람들을 갖다가 단합시키기 위해서. 어떤 구심체가 필요하거든요. 지역의 그런 목소리도 분명히 있다는 거, 이게 서로 간에 상충되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한 것과 이렇게 같이 현재 지역 사람들 또는 현재 사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하고는 배치되더라고요. 당장 저부터도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했으니까요. 근데 중원역사문화권 이렇게 있으면 나쁘진 않답니다. 그러나 학문적으로는 또는 역사적으로는 과연 고구려 백제실과 동등하게 있어야 되느냐? 는 까뚱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실체가 없느냐? 있습니다. 또 지역에서는 그런 중원경이라는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고유하게 보는 특징적인 문화 정체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들을 어떻게 서로 간에 조화시키냐에 따라서 이런 역사 소문화권들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명칭입니다. 제가 잘못 반대로 누르고 있네요. 그 명칭 문제가 뭐냐면요. 아까 같은 정비고역을 하다 보니까 이 정비고역보다는 좀 역사 문화를 갖다가 즐길 수 있는 공간, 조성구역 이런 식으로 해야 이 사람들한테 뭘 하려고 하는지 잘 보여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의 제일 큰 문제는 정비구역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꾸로. 정비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역사문화 공간을 만드는 법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만드는, 역사를 가지고 뭔가 만드는 그러한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기본계획 만들면서 했던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조사, 연구, 발굴하고 뭐 그다음에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활용사업까지 다 이게 하나로 세트로 묶여 있는 게 바로 우리 정비사업에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정비구역이라는 건 바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인데요. 이 정비구역은 다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라는 게 토대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문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공간을 어떻게 만들 건가를 담은 게 정비구역이고요.
그래서 이 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원칙은 뭐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명칭에 집착해서 뭐 신라역사문학관이다, 우리 만이다 이렇게 하나처럼 너무 하나만 그 중시하는 배타적인 걸 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역의 그런 정서를 좀 순화시켜주는 역할은 역시 좀 떨어진 중앙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려는 게 정비구역에 해당된다고 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점 원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역사문화적 정비구역을 만들려면 시군에서 만드는 건데요. 그러려면 여기 지역 정체성을 드러내도록 하고 다양한 방식의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도시의 그런 현황 검토를 다 해라 이렇게 하는데요. 이 정비 사업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계획 체계가 있는데요. 기본 계획은 문화유치에서 만들어서 공표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전략 계획을 만들었는데 전략 계획은 법정 계획은 아닌데 시도나 또는 시군에서 만들어서 야 우리 전체 문화 이렇게 한번 관리해 볼게라는 거 만드는 거고 법적으로 이제 그러면 시행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 문화재와 공간 이렇게 만든다고 시행 계획 만들어서 문화유치청에 올리면 여기 정비구역을 시행계획을 작성해서 그거를 정비위원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면은 그러면 거기에 예산 지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토대로 실제 이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실질계획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구체적인 절차가 좀 있다는 거 정도고요. 이 정비사업의 지향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신명희 박사님이 주도해서 만든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정책 비전, 지향점을 만들고 목표를 3가지로 세우고 6가지 큰 과제를 만들었는데요. 그 6가지 과제 중에 이제 저희가 실행하고 있는 게 역사문화권 정비 기초 가이드 지원이라든지 정비 시행계획 수립 지원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역사문화권 뭐 기초 자료조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색깔별로 조금씩 나눴던 걸. 예, 그리고 DB 포털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발굴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역사문화권 정비 육성 선도 모델 추진이라는 걸 넣어놨는데요. 이게 목표 2의 정책과의 3입니다만은 즉 정비구역을 한번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해서 지역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실제 사업을 해봐야 되는 거. 근데 그게 올해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비구역을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도 이제 디자인 가이드도 여기 신명희 박사님이 만들어 주신 건데요. 그때 목표 1, 2, 3, 4에서 유적지와 주변 환경이 조화롭게 유적 향유의 기회를 높이고 고대 역사문화권의 분위기가 느껴지게 그리고 지역 주민들 살기 좋도록 그렇게 정비구역을 만들어 보아서 뭔가 지역분들의 도움되도록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디자인 이렇게 해보자라는 가이드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 예시가 바로 이게 참 문화재에서 하기 어려운 것인데요. 바로 문화재 옆에 있는 그런 공간들을 관저 식탁유적이라고 해서 이거 문화재 사적입니다만은 막 어지럽혀 있는 거를 이렇게 깔끔하게 주변 공간을 정비해서 문화재도 알리고 지역분들도 살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도 보게 오게 만드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건데요. 그래서 선도 사업을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한 14개 정도 시자체 그 시군에 공모를 해서 계획서를 내서 저희가 6개를 대상으로 한번 실사를 다녀서 현재 4개를 일단 1차 선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이거는 최종적인 거는 예산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올해 아마 여기 각 기관들도 지금 고전하고 계시죠. 뭐 한 열흘 전에 전면 예산 재편성하라고 내려왔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신규 예산 편성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건 신규 사업이라서 기재부에서 기본적으로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아까 정비 사업이라고 돼 있어서요. 기재부에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야, 이런 정비나 이런 건 도시 정비는 그저 국토부 할 일이지 왜 문화재청 니들이 하냐? 딱 그 인식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까지 문화재 때문에 피해를 보는 국민들 생각한다면 누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 법이 만들어진 자체는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는 선언적인 건 있습니다. 한번 지역 발전은 뭘 어떻게 도모할 건가 했을 때 바로 이런 구체적인 매뉴얼 내지
행동 방식이랄까요? 그런 점에서 저희는 문화재 주변 공간을 갖다가 잘 뭔가 같은 세팅해서 지역 주민들도 살고 그거를 외부 사람들도 와서 아 여기에 문화유산이 있구나, 이런 문화유산을 우리가 즐길 수 있구나 라는 걸 만들어준다면 그 도시, 그 시골 마을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문화재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인식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게 해묵은 문화재의 개입 갈등, 개발 사업자 문화재계의 해묵은 갈등,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김포 장릉 사태 보도 보면 딱 그렇게 나옵니다. 해묵은 갈등이 아니거든요, 이건요. 그래서 바로 그런 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선도 사업이 좀 잘 선도 사업의 이름은 뭐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 정비 사업이 역사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으로 좀 만들 수 있게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시간 딱 맞춰서 해주셨네요. 네, 저희는 잠시 그 자리를 정돈하고 지정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리 준비해 주시고요. 한 2, 3분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지정 토론은 저와 그 문화재청 역사문화권 정비위원회 위원이신 전주대 임미화 교수님이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성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교수님 저하고 예, 제가 사회도 보고 있는데 같이 이제 토론도 진행할 예정이라서 먼저 임미화 교수님께서 예. 저희가 지금 토론이 40분 정도 예정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뭐 거의 20분씩 써도 되고 또 그 안에 성 교수님께 질의나 뭐 다양한 의견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쓰셔도 되고요. 네. 제가 남은 시간 동안에 맞춰서 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토론자로 참여하게 된 전주대학교 임미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토론 시간을 넉넉히 주시는 거는 처음이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편하게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문화재라는 게 사실 우리 집, 우리 동네, 우리 지역사회에 발굴이 되면 대부분의 이제 그 토지주나 주민들이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집 수리하는 건 다 글렀다. 증축 못한다, 개축 못한다. 우리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야? 거래가 안 될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비도시 지역에 뭐 군단위 또 중소도시에서 문화재가 발굴될 경우에 주민들이 아마 가장 크게 걱정하는 부분이 될 거고, 그런 부분에서 또 한편 어떤 일이 좀 확대되게 되면은 개축이나 이렇게 이 신축을 못하다 보면 요즘 젊은 층들이 살고 싶어하는 집 형태, 그 거주뿐만이 아니고 그 쾌적한 그 삶을 지향하는 이 젊은 층들이 그런 곳을 선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집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빈집이 되고 그 중간 단계에서는 임대도 안 나가고 뭐 거래도 안 되고 가치가 떨어지고 또 한편 아무도 살지 않게 되는 빈집으로도 되고, 그게 지역 소멸로도 이어져서 사실 이제 문화재라는 부분이 굉장히 우리 한국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다가왔을 때는 또는 지역에 다가왔을 때는 굉장히 반갑지 않은 그런 자산인데, 이런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게 바로 저는 이 역사문화권 정비 특별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법의 취지를 아까 성 교수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셨지만 지역사회 발전을 최종적으로 도모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거보다 조금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그 문화재의 가치를 재인식시키는 게 이 법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법이 이 역사문화권이라는 이 정비법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문화재에 대한 지역사회 재인식이 공감되는 그런 기회로 좀 이 법이 실현이 되면서 법이 좀 안착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법이 그렇다면은 이제 실효성이라는 거를 가져야 되는데 이 법은 계획법이라기보다는 사업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사업법으로서의 좀 더 실효성 있는 이 실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법의 목적이 저는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좀 더 명쾌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이제 이 법의 목적은 문화재 발굴, 복원 가치를 조명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한다. 그런데 인식을 재바꾸고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재바꾸는 측면에서 시작한 법인데 그러면은 어디에 더 중점이 있는 거지? 문화재의 발굴 복원인가? 아니면 지역사회 활성화 발전인가? 이 부분인데 이 두 가지를 다 도모하는 게 이제 가장 좋은 목적이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 법이 정말 만들어진 취지를 조금 더 실현시키려면 이 법의 목적이 좀 더 좀 명쾌한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4가지 사업 유형이 있습니다. 조사 연구 사업, 문화유산 정비 사업, 공간환경 정비 사업, 활용 육성 사업입니다. 각각의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사업이 굉장히 크고 또 이 역사 문화권이라는 게 굉장히 공간적으로도 큰 범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 법의 취지를 어떻게 실효성 있게 가져갈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다음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법이 지금 제정되고 그리고 선도 사업도 이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좀 더 이제 시행령이라든가 또는 법의 이 선도 사업을 통해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아마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법의 취지랑 그리고 이런 실행력 있는 사업 모델하고 어떻게 잘 접목할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정말 중요한 말씀을 많이 피부에 닿는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기재부 생각이 이 법에 정비라는 용어가 들어갔는데 그러면 정비라고 하면은 사실 물리적 정비를 우리가 떠오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정비 구역이라는 말도 사실은 이런 물리적 사업을 하기 위한 구역을 지정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인식되기가 쉽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용어도 이 법이 갖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용어도 좀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한편 이게 사업법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국고를 아마 보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문화재에 대한 정비, 발굴 그리고 관리라는 측면에서의 국고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실제 사업을 하는 지자체에서 매칭 펀드로 또 사업비를 조달하게 돼 있는데 이 지자체가 가져가야 될 사업비의 역할이 좀 구분이 되면 기재부에서 생각하는 이런 우려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자체는 기본적으로 지역에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비용을 이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에 우선적으로 물리적 정비를 목표로 투입을 하고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 국고는 문화재에 대한 보존, 발굴 또는 컨텐츠를 개발하고 활성화하는 데에
사용을 한다면 기재부에서 우려하는 이런 예산이 섞이는 부분, 그리고 각 부처에서 하는 사업 간의 예산이 모호하게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구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의 그 기재부의 우려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모호함을 없애도록 시행령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이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이번에 선도사업 평가에 참여를 하면서 현장도 다녀보고 그리고 서류 평가도 해봤는데, 이 실질적으로 공간적 범위가 굉장히 넓고 이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자체에서 막 넣다 보니까 지자체별로의 그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 시행령이라든가 뭐 가이드라인에서 좀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많은 연구자들이 관련된 많은 아이디어를 주실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모니터링입니다. 지역 발전이라는 거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 발전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주관하는 부처가 체감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 연구자들이 통계 지표로 체감하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지역 발전, 그리고 문화재에 대한 가치 인식의 전환,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이 평가는 사실은 단기에 이루어지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긴 호흡으로 모니터링하고 주민들과 함께 이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 저는 이런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들이 일선 지자체 공무원에게 피로감을 줘서는 안 된다. 많은 행정비용이라든가 많은 서류, 그리고 평가라는 걸 저는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그 평가가 일선에서 하는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는 평가보다는 목표가 뚜렷하게, 그리고 간명하게, 그리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단순한 평가 지표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이 사업들이 각 부처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적인 범위에서도 겹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 부처별의 사업이 좀 통합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국토부에서도 지역 특화 재생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의 그 목표가 지역의 역사, 문화 등 고유 자산을 활용해서 스토리텔링을 강화시키고 관광 문화 거점을 조성하고 방문 코스를 개발하는 등 도시 브랜드화를 좀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역사문화권 정비법에서 하고자 하는 지역 발전, 문화재를 자산을 이용한 이런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과 좀 유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부처 사업하고 공간적 범위에서 역할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그리고 뭐 필요한 경우에 기능을 좀 복합한다든가 뭐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법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연구자들도 많이 이 법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이제 지금 계획 중인지 많이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도 좀 홍보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많은 각 부처에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도 공동 연구, 협업 연구를 통해서 새로 이 문화재라는 부분이 에 대한 인식을 좀 재편하고, 그리고 이런 특별법이 뭐 또 이런 걸 유사한 것도 만든 거야가 아니고, 이 법이 사실 비도시 지역에
그 감춰져 있는 여러 가지 역사, 문화, 자산들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여기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죠. 요즘 사회적 인구의 그 중요성, 체류 인구의 중요성, 방문 인구의 중요성이 굉장히 점점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점에 이런 자산을 이용해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는 그런 법이고 사업이다라고 좀 인식도 바뀌고 또 그렇게 좀 이 법이 자리매김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근데 문화재 인식에 대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이 사업이 이 법이 이제 제대로 체계적으로 작동이 된다면 확실하게 재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토론 감사합니다. 임명 교수님께서는 저희 이제 법 만들어지고 그 역사문화권 정비위원 1기 때부터 네, 맞습니다. 계속 관여하고 계셔가지고 아마 많은 내용을 많이 아시고 고민을 많이 하신지라 오늘 지금 이제 얘기해 주신 거 저도 이제 좀 메모를 했는데 한 줄 한 줄 다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많이 겹쳐요, 사실은. 그래서 뭐 중복되는 부분들이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이제 제가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마 오늘 여기 계신 특히 경인사연 쪽에서 이 법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요. 저희 연구원에서도 이 법을 다른 박사님들 잘 모르시고요. 그리고 또 문화재, 그다음에 또 고고학 이쪽에서도 아직까지 조금 생소한 법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법 제정에는 관여를 안 했었지만 법 제정되자마자 이제 진행됐던 1차에 국가가 수립하는 기본 계획을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제가 저희 연구진들하고 이제 수립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가 이제 재작년 2년 전인데 그때 떠오르면 좀 그냥 한마디로 표현은 조금 막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시행령이 아직 제정 전이었고요. 그러니까 시행령이 없다는 거는 법의 큰 틀과 기조만 있었지 얘를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그런 구체적인 어떤 프로세스나 방식이나 방안이 아직 안 만들어졌을 때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 했는데 성정현 교수님 발표 자료에서도 보셨겠지만 법안이 여러 번 올라왔습니다. 근데 보통은 법안이 올라오는 게 한 번에 통과가 잘 안 되니까 여러 번 올라오는 경우는 많은데요. 이렇게 다른 부처가 국토부와 문화재청이 번갈아 가면서 올렸거든요. 진행된 프로세스 보면 이게 같은 사안을 두고 이렇게 다른 부처가 올린 게 굉장히 사실은 특이한 상황이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문화유산의 중심으로 아마 봤던 것 같고 그래서 문화재청 소관법이 되긴 했는데 말씀하신 어떤 용어라든지 지금 사업 진행 방식은 굉장히 국토교통부의 지역개발 사업하고 매우 흡사하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추진하고 어디에 방점을 두고 어떻게 하려고 했던 법인지를 사실 이제 해석을 해가면서 그런 어떤 재정립을 해가면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이 법을 처음 들으셨는데 자꾸 뭐가 문제가 있고 해결할 게 많고 막 이런 것처럼 들리셨을 거예요. 사실은 이제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고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해석을 하고 정립을 해 가고 있지만 이 부분은 이렇게 하자고 세팅을 했는데 아직 법은 따라오질 못해서 이걸 계속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법이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막 다 개정하기도 어려운데 그 안에서 또 역사 문화권에 해당되는 도시들 때문에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그런 문화권의 종류와 또 거기에 포함되는 지역의 명칭이 법안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느냐가 또 굉장히 첨예하게 이게 진행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조금 그런 부분들이 오늘 뭐 듣자마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이렇게 좀 의아하실 텐데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과제를 하고 제가 이제 이런 연구와 이쪽 분야를 쭉 하면서 굉장히 많은 거를 이제 느끼고 있는데요. 이게 저는 이제 건축이랑 도시를 전공을 했는데 이 법을 하면서 참 문화재를 다루시는 분들하고 또 저희 공간을 다루는 이 전문 분야가 연계되어야만 가능한 법이라는 거를 이제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스스로 사실은 이제 주로 아까 이제 국토부 도시재생이기도 했지만 이게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과 뭐가 다를까? 달라야 할까? 뭐 이런 의문부터 이제 가졌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아까 조금 이 자체를 추진하기 위해서 내재되어 있는 해결해야 될 숙제들은 여전히 안고 있지만 이게 또 다른 의미에서는 굉장히 좀 의미와 가치가 굉장히 있다고 보고 저는 이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문화재청이 얼마 전에 이제 법도 통과가 됐는데요. 문화재라는 용어 자체에 문제 인식을 갖고 지금 이제 국가 문화유산이라는 체계로 아예 법이 전면 개정이 이미 법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이라는 용어도 지금 이제 바뀌게 될 예정인데요. 이게 크게 봤을 때는 사실 아까 이제 성 교수님 발표에서 조금 오해가 있으실까봐 먼저 말씀을 좀 같이 연결해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문화재보호법이 조금 규제 위주고 이 법이 조금 지원 위주다라는 거를 설명하시려다 보니까 마치 문화재보호법에서 못했던 걸 저희가 대신 이 법이 대신하는 것처럼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뭐 이제 당연히 그거는 아니긴 한데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은 뭔가 보호와 보존 위주 그다음에 개별 단위 문화재 자체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거 위주였다면 사실은 이 법은 말씀드린 대로 꼭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잠재적 혹은 매장 문화재 이런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까지 포괄한다는 거 그다음에 문화유산 주변 지역을 같이 통합적으로 보는 면 단위로 보는 거 그 면이 어떤 데서는 정말로 지역 생활 공간하고 연계돼서 진행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사실은 문화재청에서 다루는 정책에서 굉장히 진일보한 법이다. 이제까지 문화재청의 예산은 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된 데 안에서만 예산을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법은 그렇지 않은 부분에 어떤 기초 작업부터 할 수 있다는 거가 열렸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지역하고 연계됐다는 거죠. 물론 당연히 바로 지역 발전을 이루거나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취하거나 산업 육성을 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이런 부분이 바로 되지는 않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까지는 문화재 자체에만 그냥 집중했다면 이 어떤 문화유산에 대해서 조금 이용하고 활용하고 그걸로 따른 어떤 긍정적인 어떤 인식 변화 혹은 물리적인 공간 변화 혹은 그걸로 인한 경제적인 이득이 지역과 연계돼서 갈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법으로 열렸다는 점에서 굉장히 기존의 문화재와 관련된 다른 법들하고 이제 많이 다르다고 이제 의미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도 중간에 고도법도 나왔지만요. 이제 고도는 현재 4개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역사 도시 고도도 이제 지정 개수를 늘리려고 늘릴 수도 있고 더 추가로 이제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고도는 그래도 그 고도 왕도 골격이 있어야지만 조금 지정에 인정을 받는다면 역사 문화권은 저희가 지금 고대에 조금 더 초점이 가고 있지만 어떤 많은 다른 종류의 문화유산을 지금 바라보고 그거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법으로 제정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흔히 지정된 문화재는 보통 이렇게 모습을 떠올리는 것들이 많잖아요. 물론 무형 문화재도 있긴 하지만
어떤 주로 건조물이 많이 있습니다. 대상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대 역사 문화권과 관련된 그 유물들은 많은 부분이 매장 문화재로 이렇게 땅 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게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저희 그 경주 가면 대능원처럼 이제 고대 유적과 관련된 고분이라든지 뭐 일부 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가시화되고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생활 유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발굴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 또 발굴된 그 유적의 보호를 위해서 다시 또 이렇게 덮어버리니까 일반 사람들, 주민들이 인식하기에는 굉장히 그 대상이 시각적인 측면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유산을 갖고 어떻게 지역 활성화, 또 사람들을 관심을 갖게 하고 지역 주민들도 가치 있구나, 우리 지역에 이런 가치 있는 대상이 있구나라는 걸 어떻게 하게 할까가 이 실질적인 사업이나 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굉장히 있어서 사실은 많은 분야와 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좀 해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저는 뭐 사실은 고고학이나 이런 거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문외한인데 제가 이제 이 역사문화권에 해당되는 도시들을 다니다 보니까 근데 또 다른 그러면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어떤 경이로움 혹은 또 다른 생경함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도시를 많이 가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사 문화권에 해당되는 어떤 지역에 대해서 지역과 상당히 몰랐구나. 그런 부분들이 또 의외로 우리 생활 곳곳에 있었구나를 굉장히 이 법이 제정되고 과제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이 고고학이나 사학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 일반인들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쪼록 이제 이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다양한 문화재로 지정된 거 이외에도 또 훨씬 더 오래전에 어떤 저희가 가늠하기도 어려운 그 예전 시대의 어떤 문화를 형성을 해서 그거에 어떤 발자취나 거주나 생활의 흔적을 남긴 것들이 이게 얼만큼 대단한 일이고 또 우리 지역을 다시 보게 하는데 중요한 어떤 자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은 답사지들을 다니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계는 그런 지역들을 가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접근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제가 뭐 지난주에도 해남을 다녀왔는데 그 땅끝마을이라는 인식 때문에 땅끝마을이 이제 해남이 이제는 땅끝마을이라는 타이틀을 오히려 지우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은 갈 때부터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조금 멀긴 하지만 뭐 목포에서 1시간 정도 더 가면 되는데 근데 이제 해남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갔던 여러 도시들이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가 경인사연에서 준비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법을 저희가 공간들을 다루고 문화유산을 다루다 보니까 저희가 건축공간연구원에서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다른 분야 다른 계획들하고도 상당히 연계성을 갖고 좀 뭐 협동 연구나 또 많이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분야이기도 하고 주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제 또 다른 하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문화유산을 다루는 한 과에서만 진행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존에 했던 문화재청 업무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지역이랑 고도처럼 지역으로 확대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은 실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이제 뭐 기초에서 한다고 하면은 관광 그다음에 도시, 건축, 경관, 재생 이런 데하고 사실 같이 뭔가 협력을 하거나 한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조금 어렵겠다. 근데 고도만 해도 그러니까 뭐 부여, 공주, 익산, 경주만 해도 그 지역 주민들이 본인의 도시가 역사 도시라는 거를 부정하지도 않고 관련된 계획들이 다 역사에 초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정책 사업들이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연계가 안 돼요. 근데 이 역사문화권이라고 뭔가 지정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닌데 그런 도시들에서 이거를 다른 부서와 협업해야지만 사업이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일어날 텐데 그게 가능할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적으로는 저는 조금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원활하게 협력해 가면서 추진을 할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 예전에 문화재청이나 지금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시설 중심, 공간 중심의 뭔가 이게 조성만 하고 끝나는 그런 사업들은 조금 지양을 하고 하더라도 그거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 관리와 프로그램을 한 번에 그 사업을 초반에 생각할 때 그 부분을 한 번에 생각하지 않으면 여전히 예전에 어떤 그 박물관식 박물관 그냥 만들고 정말 사람들 안 오는 그런 식의 사업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준비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또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지금 시대나 지금 어떤 그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관광이나 지역 활성화 트렌드도 조금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임명 교수님 얘기해 주셨던 어떤 주민들의 인식 그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고도가 최근에 사실은 실무 담당자들 분들한테 많이 들었는데요. 그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으로 사실은 조금 실질적인 지원들이 많지는 않지만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고도 주민들이 이제 고도에 대해서 조금 자부심을 갖기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그 아무런 지원이나 혜택 없이 계속 생각만 바꿔라 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가치 상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조금 뭔가 마중물 차원이라든지 공공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지원을 전제로 근데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지원을 전제로 주민들이나 지역에서는 또 어떤 것들을 거꾸로 해줄 것들을 잘 찾아서 그거를 경관관리 내지는 지역 주민들의 수혜가 다시 지역으로 환원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는 조금 저희 전문가분들, 위원님들이 같이 조금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 뭐 교육이라든지 혹은 참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지원은 저는 이 법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이 정비구역 설정에서 정비사업 하는 게 물리적인 환경 그리고 공공공간 위주의 환경 개선은 주민분들이나 지역에서 피부로 와닿을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측면에서는 지속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려면은 지역 주민들이 움직여주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들한테 어떤 뭐 심지어 이런 식의 금전적인 혜택 혹은 또 다른 혜택 혹은 뭔가 정말 역사 문화권이나 지역의 문화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어떤 기회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은 그래도 공공에서 초기에 또 법이 지금 제정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초기에 조금 지원이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녀보면 생각보다 주민분들이 이 역사 문화 관련된 유적이나 유물을 나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부정적인 인식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이제 뭐 전국에 걸쳐져 있지만 사실은 유적들이 어떤 지역으로 갈수록 거기 오래 사신 분들 거의 향토 사학자 될 만한 분들처럼 지역 주민인데 역사를 저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알아서들 보존하고 계신 데들도 또 은근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들이 이런 법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사업을 뭐 구역을 지정하고 관리 내지는 사업을 하니까 그 자체로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이제까지 또 지켜주셨기에 이게 이제
유지가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데는 그런 데들로 지원을 좀 할 필요가 있고 아닌 데들은 또 생각이 없으시기 때문에 인식 개선을 위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로 조금 토론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동안에 조금 느꼈던 그런 것들을 했고 앞으로 조금 여기 들으시거나 오늘 오신 분들이 이 법을 조금 일단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관련된 연구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내용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교수님 간단하게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아닙니다. 네. 지금 두 분만. 제가 할 얘기보다 제가 해야 될 얘기를 두 분이 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 따로 드릴 말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두 분께 해주신 말씀 이런 방향으로 뭔가 만들어진다면 문화재와 현재 우리 주민의 삶, 지역 그 사람들의 삶의 공간이 좀 더 바뀌고 문화재 인식도 바뀌고 그런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도 조금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결국 그 비용은 우리 국민들이 낸 총합에서 즉 세금에서 결국 할 수밖에 없다. 또 개인이 낼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랬을 때 이런 세금이 어떻게 잘 활용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정말 진지한 고민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분야나 다 세금 갖고 쓰는 분야마다 다 정당성도 있고 하고 싶은 일이 많긴 한데요. 이런 일들을 어떻게 어느 분야에 써야 될지는 이걸 뭐 토론한다고 되는 건 아닐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이제 만들어진 게 국회지요. 근데 국회에서 과연 각 분야마다 얼마큼 정말 유용하게 잘 만들어줄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 주실 분 있으시면 네. 원장님. 예, 오늘 성정용 교수님 발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정보통신정책연구회 권호열 원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오늘 발표하신 주제가 우리나라 고대 역사 문화권의 현재적 의의와 가치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고대 역사 문화권의 미래적 의의와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요즘 수출이 좀 어려워지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의 규모가 대개 한 6,800억 달러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요즘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자동차 산업 수출이 540억 불 정도 됩니다. 거의 10%에 가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늘 관심 많이 안 갖고 있는 게임 산업이 90억 불 정도 수출을 합니다. 자동차 산업에 거의 한 지금 5분의 1, 20%에 육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동차 산업에 이 게임 산업에 보면은 그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스토리가 대부분 북구라파의 신화 이런 것들 위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의 9가지 역사 문화권, 특히 맨 끝에 후백제가 추가된 게 참 재밌게 봤는데요. 저는 제가 기억할 때는 견훤이라는 사람은 아주 못된 사람이고 지렁이의 자손이고, 근데 지렁이라는 걸 잘 보면 용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나쁜 사람으로 돼 있는데 요즘에서는 인식이 달라서 그 견훤은 고향은 경북 문경인데 도읍은 전주에다 세우고 그래서 호남과 경상도를 같이 묶어주는 통합적인 인물이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견훤왕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성 교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나라의 많은 역사 문화권에 있는 여러 설화 내지는 신화 내지는 많은 스토리들이 과연 우리 앞으로 필요한 그야말로 심경미 교수님께서 공간 말씀을 늘 주시는데 그 물리적 공간 넘어서 사이버 공간까지
인공지능을 이용한 아바타까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로 제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큰 우선순위는 무엇이겠습니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정말 말씀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희 Q&A가 유튜브로는 나가지 않지요. 또 혹시 촬영해 놓으시면 나중에 Q&A도 이것도 유튜브 서비스 하시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말씀해 준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개인적으로 일단 이 생각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란 무언가? 과거는 존재하는 걸까요? 지금 과거가 존재하나요? 어떻습니까? 과거가 지금 존재할까요, 현재? 과거 없습니다. 현재 존재 안 합니다. 그럼 과거는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저희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과거의 규정을 안 받고 있을까요? 과거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과거가 현재 구현되는 게 바로 유정유물인 거죠. 거기에 또 하나 바로 기억 속에 전승돼 내려온 또는 기록돼서 아니면 저희 머릿속에 남아온 여러 가지 무형적인 것들. 이게 현재적 모습이라고 한다면, 자, 이 현재 모습을 그냥 어떻게 우리가 이거 살려내면 바로 말씀하신 그 다음에 그런 가치가 있을 것인가의 문제인데, 전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기억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구체화시키는 어떤 그런 유형의 형상만이 아니라 무형의 것들이 훨씬 더 큰 파급력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형은 사람들이 시각적인 것을 갖다가 전달해 주는 거라면, 무형은 기억 속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근저를 갖다 자극할 수 있는 요소 아닐까요? 저희가 그 삼국지, 중국에 있는 삼국지 갖고 얼마나 게임도 많이 하고 합니까? 그리고 그거 갖고 그 삼국지연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삼국지가 저희랑 무슨 관계 있다고 그걸 읽죠? 근데 거기서 교훈을 얻고 싶어 하잖아요. 뭔가 그거 갖고서 뭐 적벽대전하면 뭔가 하면 뭐 이런 전쟁 여러 가지 전략 이런 것도 교훈도 얻고 싶어 하는데, 그 교훈은 뭘 위해서냐? 지금 현재 삶을 갖다가 어떻게 더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알고 싶은 거였죠. 그럼 미래 삶은 바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게 미래의 삶을 갖다 규정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무형문화유산, 저희가 기본적으로 안 다루는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무형문화유산 그 연구원조차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무형유산만을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유무형을 결합시켜서 만약에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게 공간 속에 아니라 기억 속을 자극할 수 있게 한다면, 저는 아마 대한민국을 찾는 사람들이, 아까 같은 저희는 수출을 먹고 살긴 해야 됩니다만은 저희는 뭐 자원이 없는 나라니까 당연합니다. 근데 이러한 역사 자원은 있는 거죠. 저희는 물질적 자원은 풍부하지 못한 반면에 저희는 그래도 저희 폼페이 다 그거 보러 가고 싶어 하잖아요. 비싼 돈 들여가지 않습니까? 폼페이 보러 안 가나요? 전 대한민국 사람 중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마 폼페이 관광 한 번쯤 가보고 싶어 하시고 갔다 오신 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만은, 한국에는 그럼 폼페이만한 게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기 가까이 있는 것을 저희가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는, 그는 자기 집안에 있는 거 별로 그렇게 소중한 생각 잘 안 하잖아요. 똑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가까이 있는 거에 훨씬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의미를 갖다 저희가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근데 경주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1년 관광객이 지금 1,000만 명 넘을 겁니다. 경주 요즘 복잡거려서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경주에 가는 여러 가지가 바로 유형유산이 있어서 볼거리가 있거든요. 일단은. 근데 다른 지역에도 그런 볼거리들이 있습니다. 아까 같은 거는 유형유산뿐만 아니라 고분과 산성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주만큼 저희가 오랫동안 그걸 갖다 이렇게 뭔가 만들어내온 인프라가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안 가더라고요. 그럼 그 인프라에다가 말씀하신 무형, 저 같은 아까 같은 계백, 설화, 또 아까 견훤도 원래 지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아니 신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견훤은 지렁이 같은 놈이죠. 당연히 역사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후백제가 통일하면 용이죠. 그건 당연히 보는 측면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지렁이의 용을 대비시켜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견훤의 역사 몇십 년 안 되지만 궁예 관심법,
잔인한 점처럼 보이지만 왜 잔인해지게 보였을까? 자기 권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거였으니까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결코 미화가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하게 역사에 기반해서 만들어야 된다. 완전히 역사 허구로 만들어 보면 안 되죠. 다만 지렁이와 용 같은 이런 것들 대비시키는 이런 시각들 갖고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면 외국 사람들이 왔을 때 그런 설화도 또는 신화나 전설도 대한민국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알게 만들어진다 해준다면 우리 한국을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을까요? 저희 지금은 관광은 아직까지도 마이너스입니다. 저희가 보기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조금 요즘 플러스가 돼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딱 풀리고 나니까 지금 관광은 마이너스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그런 자원이 없는 게 아닌데 너무 외국 거를 좋아하고 외국에 있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 같은 역사학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이 좀 미흡한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사회적 합의, 모든 여러분들이 저희 지금 오늘 같은 자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입문하는 저 역사학하는 분들이 아니라 다른 분야 하시는 분들이 저희 인문사회 분야, 역사 분야를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좀 인식하고 이해하고 이게 공감대가 확산되는 자리가 됐다면 좋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Q&A 자리도 유튜브에 다음에는 노출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보고 공감대가 이끌어질 수 있다면 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세상이 저는 오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분야로 생각을 합니다. 네,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 하태원입니다. 간단한 거 아까 문화를 정의한 어느 분이 언어를 빠뜨려 있는 것 같은데 언어가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고 언어는 당연히 전제가 되는 것이어서 그런가. 그냥 뭐 지식, 신앙, 예술, 법률 뭐 이렇게 했고요.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정비법의 목적을 보니까 방점은 개발에 있는 것 같아요. 정비라고 하지만 개발을 정비로 써놓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보존 보호보다는 정비의 그 정비의 개념이 뭔가 하고 쭉 봤더니 잘 가꾸어 놓는 것, 다듬어 놓는 것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주변을 잘 개발하기 위해서 만든 법같이 보여서 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정비하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람들이 잘 체계적으로 정비가 돼 있으면 뭐 방문을 하고 하겠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제가 공주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중학교까지 다녔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의 공산성과 지금의 공산성은 전혀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굉장히 정비가 돼서 아주 깨끗하고 시내에서 성벽이 다 보이도록 돼 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성벽이 잘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안에 올라갔더니 그 안에 마을이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마을이 얼마만큼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최근에 만들어진 건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마을이 있었는데 마을도 다 없어지고 해서 이게 정비를 보존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인데 너무 정비를 많이 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엊그제 비 왔는데 성곽 밑에가 무너졌는데 이게 다 이제 나무 같은 것들을 다 베고 깨끗하게 정비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앞으로 이제 이 정비법이 만들어지면 하여튼 모든 문화권의 고도나 뭐 이런 데들이 다 이제 정비 쪽으로 갈 것 같아서 계획을 참 보존 보호에 하여튼 발굴하고 보존 보호하는데 중점이 되도록 해야 될 텐데 참 이 법이 정치가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 같이 보여서 그럴 가능성은 없어서 참 암울하기는 합니다. 네, 하여튼 이 정비위원회에 계신다니까 조금 그런 쪽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같이 말씀을 좀 드릴까요? 정비는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네. 정비 사실은 제가 아까 토론 때도 말씀드릴까 하다가 이제 말았는데요. 제가 과제를 처음 할 때 이 정비란 말 때문에 이렇게 큰 뭔가 이렇게 감론을박이 이렇게
있으셨던 얘기를 정비위원회에서 들었어요. 그 이해를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저는 이제 도시 공간을 다루다 보니까 저희가 쓰는 정비 사업은 약간 뭐 개발 사업도 물론 되지만, 그러니까 조금 개선, 안 좋은 쓰레기 많이 있고 지저분한 거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정비라고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한 거를 아예 그냥 개발을 하는 것도 이제 정비로 다 이제 하는데, 어쨌든 그런 공간환경 정비를 정비 사업으로 썼고요. 근데 이제 문화재 쪽에서 유적 정비 사업도 정비라고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도시 하시는 분들은 그 정비를 이해를 못 하셨었고요, 초기에. 그 다음에 문화재 쪽에서는 저희가 하는 공간 환경 자체라는 개념이 조금 용어를 어려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일단 차이가 있고요.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보존, 보호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거기에 방점은 두고 있고요. 근데 다니다 보면은, 사적조차 아예 관리가 안 되고 정비가 안 돼 있는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비가 저희가 하는 도시개발 그런 개발 사업은 아니고요, 일단은. 근데 육성 사업으로 가면, 활용 육성 사업으로 가면, 뭐 예전에 그게 뭐 꼭 나쁘다 안 좋다만 볼 수도 없는 게 뭐 이제 박물관을 짓는다든지 테마파크를 짓는다든지 뭐 이런 거는 또 이제 어떨 땐 개발 사업이라고도 이제 쓰기 때문에 그런 범주까지 갈 수도 있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어떤 유적 정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안내판도 없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정표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유적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사인물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설물 설치부터, 그 다음에 유적의 경계를 잘 조성하는 거, 그 다음에 유적을 잘 접근하게 입구 같은 데를 조금 보행 편의 위주로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유적 정비에 들어가고요. 그냥 쓰레기가 쌓여 있는 데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산성이나 이제 저는 지금 부여도 정림사지 담장 같은 경우도 예전 공간이 훨씬 좋다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정비 사업의 어떤 방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는 또 조금 다르게 저희가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 고분관 같은 경우에 이제 정비도 말씀 들어보니까 원형과 다르게 굉장히 과하게 이렇게 뭐 봉분을 역사적 근거 없이 이렇게 정비하신 것들도 예전에 있었다고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원형 내지는 옛날 사료나 자료들이 얼만큼 잘 구축돼 있고 연구가 돼 있느냐에 기반을 두고 정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잘 안 되고, 그런 기초 연구에 대한 예산 지원이나 추진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약간 악순환처럼 정비 방식도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앞에 질문 대답. 죄송합니다. 문화의 정비를 어디까지 해야 되냐 문제는 저는 가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부여 지역의 경우에는 부여에 가면은 보조산성이라고 이렇게 있지요. 공산성과 같은 비견되는. 근데 거기는 지금 산성이 어딘지 잘 모릅니다. 근데 왜 그걸 못 하고 있냐면, 지역 주민들께서 그 나무를 너무 사랑하셔갖고 정말 오셔갖고 나를 베고 가랍니다. 나무 한 그루 없애는 것도. 근데 거기에 성벽이 있는데 성벽을 노출을 보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공산성의 경우에도 그 마을을 갖다가 현재의 마을과 과거가 공존하는 곳을 만들 수도 있지요. 근데 공산성의 경우에는 그러면 어디에 현재 과거의 마을들이 공존하는 게 더 합리적일까, 더 좋을까, 아니면 백제라는 원래의 그런 모습들을 살리는 게 좋을까 했을 때 백제를 살리는 걸 저희가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맞다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걸 선택하냐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반영하는 거죠. 저는 그게 맞다 틀리다의 문제를 접근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적 그런 마을과 모습을 공존하는 데가 경주 시내인 거고요. 경주 시내에 있는 집 다 철거해버리면 또 황량해지잖아요. 근데 일부는 철거를 했습니다. 지금 경주 시내도 가보시면 일부 고분 있는 자리에 마을들은 철거해서 거기를 꾸미려고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현재적 가치관을 반영하는 게 바로 문화재 정비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문화권은 정비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그냥 관습적으로 쓴 것 같습니다. 법 만들 때는. 정비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 역사적인 또는 현재적으로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공감대 이런 걸 갖다 쓴 게 아니라 그냥 문화재 정비 아니면 도시 정비 이런 것처럼 그냥 쉽게 갖다 써서 법에다 넣어놓고 나니까 정비구역이 곧 뭔가를 부수고 새로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만드는 지향점은 부수고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역사 문화 공간을 조성하자라는 겁니다. 이게 역사와 문화, 즉 문화유산과 주변의 공간들이 어우러지게 만드는 뭐 이렇게 막 부수고 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는 당연히 연구조사 발굴해서 그 가치를 살려야 되는 거고 주변 공간도 조성하는 이렇게 지향점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게 현재 지향점입니다. 그런 법도 그렇게 맞게 바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그런 법 일부 조항들을 조금 개선한 작업을 문화재청에서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 관계분들 오늘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청의 행사가 너무 잡혀 있어서 청장 수행해야 된답니다. 이 과장들이. 그래서 불가피하게 오늘 못 오셨는데요. 아마 그분들이 왔으면 훨씬 더 그런 그 개선 방향을 아마 직접 법을 갖다가 다루고 제정을 하는데 그런 제한권을 갖고 있으니까요. 아마 말씀하신 부분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아까 두 분 토론할 때 말씀했던 부분도 반영해서 법의 그런 그 조금 좀 애매한 부분들도 좀 내년 정도에는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지향점은 저희가 한 2, 3년 동안 만드는 지향점은 단순한 정비, 부수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공존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KDI 국제정책대학원 심오한 질문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말씀 재밌게 잘 들었고요.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곳저곳 좀 다니다 보면 아까 이제 백제 문화의 특성이 세련된 거라고 강조하셨는데 세련된 게 좋잖아요. 근데 이게 편차가 어떤 데 가보면 참 이제 우리 이 대한민국도 많이 세련돼졌구나 이런 걸 느끼는데 어떤 데 가면 아직도 이런 짓을 하고 있나 이 편차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사업 주체가 이제 좀 그 기초 쪽으로 내려갈수록 아마 그런 경향이 좀 더 나타나는 거 아닌가 짐작도 해봅니다만은 그래도 좀 그 우리 뭐 연구원도 있고 뭐 이 그 공간 조성에 관해서 그래도 대한민국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이 뭐 예술적, 뭐 공간 디자인적, 건축적 무슨 그 자산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반영이 돼서 퀄리티 컨트롤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혹시 뭐 그런 방법이 있으면은 좀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 뭐 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기본 계획에 어떤 뭐 그런 공간 조성 결과 수준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그게 제대로 가려면 앞에 기획 단계에 어떤 사업을 할 거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게 내용적으로 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냐부터가 이제 첫 단추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선도사업 얘기 나오고 시범사업이라고 나오는 게 아마도 다른 부처들도 다 같은 그 목적일 거예요. 뭔가 정책을 추진할 때 잘해야지 되고 예산을 허투루 쓰면 안 되니까 잘해야 되고 또 그 결과가 어쨌든 저희가 뭐 100%는 당연히 불가능하니까 뭐 3군데 하면 하나 정도, 5군데 하면 2개 정도 일정 기간 안에 조금 그래도 성과가 나와야 이걸 일반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본 계획에도 저희가 선도 사업을 하자 해놓은 부분이고 아마도 선도 사업을 하게 되면 적어도 그것만큼은 잘 되게 뭔가
내외부에서 여러 가지로 서포팅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희 건축공간연구원에서 도시재생 사업도 선도 사업도 추진했었고, 많은 물량을 대상으로는 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특정한 모델을 대상으로 조금 사업 관리 내지는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사업 관리 체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고, 또 다른 거는 사실은 정말 좋은 전문가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지역의 편차는 결국은 제가 보니까 지역에 얼마나 괜찮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느냐, 그 지역에 있느냐 없느냐는 이미 뭐 판가름이 났고요. 제가 좋은 어떤 건축가 혹은 좋은 선생님을 모시려고 할 때 거기에 사실은 그게 그래서 접근성이 연결이 됩니다. 이분들이 1시간 자문하고 사업지 대상지 봐주러 오시는데 하루 종일 걸리거나 1박을 해야 되면 안 오시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전문가분들의 참여가 원활해야지 되는데, 대체로 가보면은 아주 특이하게 공무원분들이 너무 열심히 잘하시고 의지가 높은데 제외하고는 대체로 교통편이 안 좋은 데들이 지역 역량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그래도 그것도 단발성이 아니라 조금 지속적으로 그 지역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와 체계를 만드는 거, 그 정도의 편익을 어쨌든 대가를 지불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얘기 하는데, 좋은 디자인은 싸게는 안 된다. 근데 이게 좋은 전문가 분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의 그런 어떤 수준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가 분들의 초기 단계 특히 참여가 원활하게 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중간에서의 역할을 저희가 그래도 아우리가 좀 최대한 하려고는 하는데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게, 사실은 지금 군산을 제가 2009년에 과제 때문에 갔었고요. 2014년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그 월명동이 됐었는데, 2009년 10년에 문체부에서 그 근대 역사 문화 벨트화 사업으로 100억을 지원해서 그 박물관을 진 거예요. 근데 그게 10년, 11년에 기획을 해서 진행이 된 거, 2009년에 갔을 때 정말 거기를 숙소도 제대로 없고 아무도 안 갔을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 군산을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제가 대표 사례로 뽑고 있는 데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저희 역사문화권을 앞으로 이제 1차가 5년간 진행이 되는데, 5년 동안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역사문의 한 지역을 한번 가봐도 좋겠다, 가봐야겠네, 이 얘기가 이렇게 나오기만 해도 성공이지 않을까. 거기 갔더니 이런 것도 있더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기를 조금 바라면서 멀리 보고 가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더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네. 아유, 저희 뭐 시간이 딱 맞게 관심도 보여주시고 질의응답해 주셔서 좋은 시간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역사문화권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저희가 법을 만든 줄 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 자꾸 이렇게 좀 애정을 갖고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주체자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도 자꾸 건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경인사연에서 또 이런 주제로 오늘 이런 소통의 기회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여기 참여해 주셔서 또 관심 보여준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모쪼록 경인사에서 좀 협동과제나 다른 부분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행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